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아빠, 이거 진짜야? 도심 한복판에 외가리가 사는 게 맞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CNN 국제부 기자로 활동하는 마이클 존슨이 아들로부터 받은 이 한 통의 메시지가 전 세계 생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한 17살 아들이 서울 청계천에서 찍어보낸 사진 한 장. 그 속에는 고층 빌딩 사이를 흐르는 하천에서 유유히 물고기를 잡아먹는 외가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관광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최고 생물학자들은 일제히 불가능하다, 조작이다라며 의심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계 어느 대도시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도심 생태계 복원. 그것이 정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CNN 기자가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는 러시아 국영방송은 물론 CNN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세계가 주목하는 이 놀라운 사연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30년간 CNN 국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올해로 58세가 되었고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환경 문제와 도시 개발을 취재해왔습니다. 지난 가을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뉴스룸에서 늦은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휴대폰을 확인하니 아들 알렉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17살인 제 아들은 그때 학교 수학여행으로 한국에 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학생들에게 한국은 꽤 인기 있는 여행 목적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류 문화의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아들이 보낸 사진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셀카였는데 배경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가에 하얀 외가리 한 마리가 유유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으로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시 외곽 어딘가에서 찍은 사진일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보낸 설명을 읽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계천이라는 곳이었고 서울 도심 한복판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라고 했습니다. 30년간 기자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도시들을 취재해봤지만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스크바의 모스크 바강변에서도 야생 조류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런던의 템스강이나 파리의 생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도시의 중심가에서 야생 조류가 서식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평소 알고 지내던 환경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스크바 대학교의 생물학과 교수, 유럽 조류보호협회의 연구원, 그리고 국제환경기구에서 일하는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년 이상 도시 생태학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모두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모스크바 대학의 이반 교수는 자신이 40년간 조류학을 연구했지만 이런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전문가들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자로서의 직감이 이것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외가리의 자세, 주변 환경, 심지어 물의 투명도까지 모든 것이 조작의 흔적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는 환경사에 기록될 만한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전 세계 어떤 대도시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편집장에게 한국 취재를 제안했지만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새 한 마리 보려고 그 먼 나라까지 가자는 것이냐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기자 생활에서 쌓은 직감이 이번만큼은 틀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개인 휴가를 내고 자비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의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공항에서 흔히 느끼는 기계적인 서비스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며 간단히 여행 목적을 물어보는 직원에게 환경 취재차 왔다고 답했더니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환경 정책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청계천에 대해서는 서울의 자랑거리라며 꼭 가봐야 할 곳이라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도 놀라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도로가 매우 깨끗했고 녹지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분은 외국에서 온 손님이라는 것을 알고는 한국의 여러 명소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청계천에 대해서는 과거 복개천이었다가 아름다운 하천으로 되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면서도 직원분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경 취재차 왔다고 하니 청계천 관련 자료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가는 길까지 자세히 알려주며 좋은 촬영 포인트까지 추천해 주었습니다. 첫날 저녁 늦게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청계천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벌써부터 이 나라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달랐습니다.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청계천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도 새로운 경험들이 이어졌습니다.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노인분이나 임산부가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계천역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아들이 보낸 사진이 전혀 과장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현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를 흐르는 맑은 물줄기, 그리고 그 가에서 평화롭게 서식하는 외가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주변 상황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외가리 옆을 지나가면서도 전혀 놀라거나 시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풍경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나 유럽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30분 넘게 그 자리에 서서 관찰했습니다. 외가리들은 사람들을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들이 이곳에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서식해왔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물의 상태도 예상보다 훨씬 깨끗했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였고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 청계천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의 감동적인 경험과는 달리 현실적인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며 지나갔고 외국인인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강남 지역에서 인터뷰를 시도했을 때는 더욱 차가운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시간 없다며 서둘러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영어를 못한다며 손사래를 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회가 생각보다 폐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실망스러운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든 노인분이 계시는데도 젊은이들은 모두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앞서 경험했던 따뜻한 배려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카페나 식당에서도 외국인인 저를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계속되면서 처음 며칠간의 감동이 혹시 과장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좋은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이 공존하는 법입니다.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로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명동에서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재 중에 갑자기 길을 잃고 만 것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도 떨어진 상황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
근처 상점에서 나온 한 중년 남성이 제 난처한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호텔 주소를 보여주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역까지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냐고 물으니 자신도 해외여행을 할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때로 냉담해 보이는 것은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할까봐 걱정되어서라는 것을 말입니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외국인 손님을 보고 당황했지만 다른 손님이 자연스럽게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분은 아저씨가 외국분들이 오시면 항상 잘못 대접할까봐 걱정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와주는 이유를 물으니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작은 오해들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마음가짐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인들의 배려심은 표면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관찰을 통해 한국 사회의 복합적인 면모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 사람들은 진심으로 타인을 배려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색하고 서툴러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계천 근처 전통시장에서 마지막 취재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못했던 저는 급하게 처마 밑으로 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가게 아주머니가 저에게 우산을 건네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비를 맞으면 감기 걸린다며 그냥 쓰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친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친절은 과시나 연출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각자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우산을 돌려주려 하자 아주머니는 웃으며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한국 여행 기념품이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장을 둘러보며 더 많은 것을 관찰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시자 지나가던 중학생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자 근처 상인들이 모두 나와서 달래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아닌데도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은 진짜였습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앞에서도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교 시간에 아이들이 질서정연하게 나오는 모습도 신기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어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아닌데도 위험한 상황에서는 누구든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온 동네가 하나의 가족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인들끼리도 서로 경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잠깐 자리를 비울 때면 옆 가게에서 봐주고 손님이 물건을 고르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부상조의 정신이 한국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살아온 것이 우리의 전통이라고 지금도 그저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움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의무감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친절을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도움은 의무감이나 예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사회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취재 8일째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청계천을 찾았는데 어미 외가리 옆에 작은 새끼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외가리가 번식에 성공했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확실했습니다. 새끼 외가리 4마리가 어미를 따라 물가를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새끼들은 비틀거리며 걸었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미는 끊임없이 물고기를 잡아와 새끼들에게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식을 넘어선 완전한 정착을 의미했습니다. 야생동물이 어떤 환경에서 번식한다는 것은 그 환경을 완전히 안전하다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유럽의 어떤 도시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시민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작년에도 새끼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내년 봄이면 또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번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새끼 외가리를 신기해하면서도 절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았고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암묵적인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모두가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 딸과 함께 외가리 가족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새끼 외가리를 보며 귀엽다고 하자 어머니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아기 새들이 무서워할 수 있으니 멀리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청계천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직원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5년 전 처음 외가리가 나타났을 때만 해도 걱정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이 새들을 괴롭히거나 먹이를 주려 할까봐 우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외가리들을 보호하는 문화를 만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소풍을 온 초등학생들이 외가리를 발견하고 신기해했지만 선생님의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배고프면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먹는다고, 사람이 주는 음식은 새들에게 오히려 해롭다고 설명하자 아이들은 모두 이해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시민들이 오리에게 빵 조각을 던져주는 것을 막기 위해 곳곳에 경고판을 세워놓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발적인 보호의식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장면을 봤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외가리들을 보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시끄럽게 하거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조용히 관찰한 후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한 노인분이 손자와 함께 외가리를 보며 새들도 집이 있고 쉬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지금까지 목격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한국이 이뤄낸 것은 단순한 환경 복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진정으로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술이나 정책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관찰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의 외가리들이 성공적으로 서식할 수 있었던 것은 첨단 기술이나 막대한 예산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보호 의식 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을 관찰해 봤는데 모두 놀라운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외가리를 발견하면 신기해하면서도 절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먹이를 주려고 하지 않았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한 대학생에게 왜 외가리에게 먹이를 주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흥미로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야생동물에게는 먹이를 주면 안 된다고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동물들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궁금해서 더 알아봤습니다. 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받을 때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 배운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되는지,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배운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초등학교의 환경교육 현장을 견학한 경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청계천의 왜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왜가리들이 어떻게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왜가리들이 계속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질문들도 놀라웠습니다. 왜가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겨울에는 어디로 가는지, 새끼들은 언제 독립하는지 등 진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이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자연의 섭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 활동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일 산책을 나오는 노인분들이 자연스럽게 왜가리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픈 개체가 있거나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시민 모니터링 그룹의 활동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청계천을 돌며 왜가리들의 개체수와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랜 관찰을 통해 상당한 지식을 쌓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왜가리들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이런 시민 의식의 뿌리를 더 깊이 탐구해 봤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자연관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믿어왔다고 했습니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파트너로 여겨온 전통이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환경 교육과 전통적인 자연관이 만나면서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시민들 스스로가 자연을 보호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청계천 왜가리 서식 성공의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계천 복원 초기부터 참여했던 시민 활동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왜가리가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깨닫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지켜나간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2주간의 취재에서 얻은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 수준과 공동체 정신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을 도심 속 기적, 한국이 보여준 희망으로 정했습니다. 방송 전에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새 한 마리 이야기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방송 당일 시청률이 24.3%를 기록하며 러시아 국영방송 역사상 환경 다큐멘터리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방송 후 전 세계에서 쏟아진 반응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정말 그런 나라가 존재하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우리 동네도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문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렬한 반응은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런던 시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템스강 생태계 복원 사업에 한국의 노하우를 적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파리시청에서도 센강 재생 프로젝트에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우리 동네도 한국처럼 일하는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가는 친구와 함께 걷기, 낯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 어려운 이웃 돕기 등 작은 실천들이 릴레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각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일 환경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도시 생태계 정책을 연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암스테르담 운하 생태계 복원에 한국 방식을 참고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에서도 토론토 하천 복원 사업에 한국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3개월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 실제로 여러 도시에서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려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사례는 브라질의 한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빈민가 주민들이 한국의 공동체 정신을 배워 스스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천을 정화하고 작은 공원을 만들며 아이들에게 환경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도 주민들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는 청계천을 모델로 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함께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북미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도심 하천에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변화들이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에서 본 공동체의 모습을 자신들의 삶에서도 실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직접 확인하고 한국의 현재 모습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청계천에는 외가리들이 평화롭게 서식하고 있었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자리 양보가 당연한 일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본 후 많은 나라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천 정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슈프레 강변에 작은 생태공원을 만들어 새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센강변 재개발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기존의 관광 중심 개발에서 생태계 복원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환경 의식 교육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도 템스 강변의 야생동물 서식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변화는 시민들의 의식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환경 보호를 정부나 전문가들의 몫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북미 지역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도심 하천 복원 사업이 시민 참여형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환경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더욱 활발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직접 벤치마킹한 도심 생태계 조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도 스미 다강변에 생태 복원 구역을 만들어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사례는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의 마닐라에서는 빈민가 주민들이 스스로 하천을 정화하고 작은 공원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나 외부의 도움 없이도 주민들의 힘만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뉴델리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야무나강 정화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을 배우려는 노력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변화들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었습니다. 1년간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은 한국이 제시한 모델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을 투입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의 작은 변화가 모여 전체 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 풍요였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 인류가 추구해야 할 사회 모델을 제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공동체 정신이 있었습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